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싱글맘이에요.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4살 난 아들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곳 부산에 자리를 잡으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보면 기구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제 인생도 참 할 말이 많네요. 그럼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그야말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다 결혼을 했어요. 제가 평범하다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시가 쪽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점이 특별하냐? 그건 바로 재산이었죠. 한마디로 부잣집이었어요. 서울 강남에 자가 빌라와 아파트 하나 있다고 하면 말 다 한 거죠. 그에 반해 저희 집은 지역도 충청도 시골이고 모아놓은 돈 거의 없으십니다. 겨우 20평 후반, 자가주택 하나 있는 게 다예요. 아빠와 엄마는 조그만 과수원을 하시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형제는 언니 1명, 오빠 1명 이렇게 저 포함 셋입니다. 지금은 각자 결혼해서 그럭저럭 살고 있네요. 저 역시도 겨우 이름 조금 알려진 대학 졸업하고 중소기업 회계부서에 근무를 했는데 남편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남편이 회계사였거든요. 저희 회사 자문을 해주던 남편과 저는 마주칠 일이 제법 많았습니다. 남녀 사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미혼은 두 남녀가 자주 얼굴 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정이 들고 호감도가 높아지더니 남편이 어느 날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고 저 역시도 남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터라 사귀게 되었습니다. 주위 직장 동료들도 축하를 해주고 내심 시기 질투하는 여자들도 있었을 만큼 남편은 누가 봐도 1등 신랑감이었죠. 한 달에 700이 넘는 월급에 집도 잘 사는 축에 들고 성격이나 외모까지 빠지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에 비해 저는 상대적으로 모자란 부분 투성이었어요. 집안의 경제력도 시가에 비해 처지는 편이고 무엇보다도 일단 하는 일이 급이 다르잖아요. 몇 년 동안 꾸준히 근무를 해오며 연봉 협상을 갱신해왔어도 제 월급은 남편이 버는 돈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거기다 남편은 회계사 경력이 쌓일수록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법인이나 대기업으로 옮길 수도 있으니 비전 자체만 놓고 보면 상대가 안 되죠. 아무튼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런 기울어진 조건들 따위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혼을 결심했고 2억 5천짜리 남편이 해온 전세집에서 살기 시작했네요. 물론 저도 결혼 비용 다 합치면 1억 정도 썼고요. 전세를 얻은 이유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당시에 나름 입지가 탄탄한 법인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었기에 불확실한 매매보다 이사하기 쉬운 전세로 한 겁니다. 어느 신혼부부나 마찬가지로 저희 역시 초반엔 좋았어요. 아직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던 저희는 매일같이 사랑을 속삭이고 회사에서도 얼굴 한번 더 보려고 없는 업무까지 만들어서 만나곤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감정이라는 게 계속 유지되는 법은 없잖아요. 특히 저에 대한 남편의 감정은 너무도 빨리 식어버리더라고요. 어느새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겁이 없어진 남편은 아예 대놓고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데 저라고 왜 노력을 안 해봤겠어요.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퇴근하고 온 남편 어깨도 주물러주고 인터넷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들을 검색해서 때맞춰 솜씨도 발휘해보는 등 나름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번 식어버린 남편의 마음은 오히려 더 차갑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런 저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나 좀 내버려둬 귀찮아 죽겠으니까. 안 그래도 요즘 신경쓰를 많아 죽겠는데 왜 당신까지 나서서 신경쓰게 하는 거야. 안 먹으니까 절로 치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남편의 눈빛을 보며 전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이 버는 돈과 제가 버는 돈을 합치면 매달 1,000만 원 이상은 됩니다. 생활비 쓰고도 5, 600씩 남아서 반은 적금을 들고 나머지는 남편이 알아서 재테크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돈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거기다 집안일 역시 남편이 잘 도와줬고요. 저한테 마음이 떠난 건 떠난 거고 최소한 자기가 할 일은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청소도 이틀에 한 번씩 싹 해주고 분리수거며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건 아예 도맡아 해주니 전 빨래랑 음식만 하면 되었네요. 하지만 부부란 게 뭔가요?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으쌰으쌰하면서 평생 사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전 결혼한 게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남편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고
좀 심하게 말하면 대학교 때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 느낌마저 들었네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다 털어놓고 이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엄마는 미쳤니 너? 김서방이 좀 소홀하게 한다고 해서 이혼부터 생각하는 게 말이나 돼? 결혼 생활이 다 그렇지. 그럼 언제까지 죽고 못 사는 사이로 살 줄 알았어? 라면서요. 그러면서 저보고 배가 불러서 그러는 거랍니다. 돈 잘 벌고 앞길 창창한 남편 둔 걸 감사하게 생각할지는 못할 망정. 단지 부부라는 느낌이 안 든다고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저만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때는 정말 그런가? 그래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 흔한 도박이나 술 같은 문제도 없는데 이혼은 아닌가 보다 했네요. 그냥 나 하나만 적응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헛된 꿈을 꾸며 다시 돌아왔는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원하던 법인으로 성공적으로 들어가게 된 후 저희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는데 하필 이사를 간 곳이 시가와 거리가 아주 가까운 동네였어요. 친정은 2시간도 넘는 거리가 되어버렸고요. 그때부터 잠잠하던 시어머니가 슬슬 연락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이 가까워졌으니 가끔씩 얼굴이나 보여달라는 말에 2주에 한 번씩 찾아뵈었는데 시아버지는 원체 말이 없는 분이라 크게 힘들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말이 많고 거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거기다 다른 주제는 거의 말씀하는 법이 없이 오직 자기 아들 잘났다는 걸 그렇게 저한테 주입을 시키십니다. 아니 누가 모르나요? 자기 아들 돈 잘 벌고 크게 흠잡을 데 없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저만 보면 우리 손주는 참 좋겠다. 내 아들이 아빠가 되는 거잖아? 저런 아빠 만나는 것도 복이야 복. 정말이지 내가 낳았지만서도 어쩜 저렇게 완벽하다니. 너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우리 아들 같은 남편 가지는 거 모든 여자들의 로망 아니겠니? 알아서 잘 모시거라. 알겠어? 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한다는 말이 있다고 해도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남편이 이미 남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전 살아남기 위해 아주 중요한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예요.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을 전부 가슴에 담아두자니 제가 죽겠는 건 둘째치고 뱃속의 아이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산모가 받는 스트레스는 모조리 태아한테 전달이 된다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 시어머니가 네 남편 같은 사람 없다. 좀 불합리하다 싶어도 무조건 너가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면 전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건 아이를 낳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뒤집기도 못하는 애한테 벌써부터 니네 아빠 하면서 남편만 찾아대는데 엄마의 존재는 어디에도 없어 보였네요. 아이가 조금 더 크면 그땐 정말 엄마로서의 내 자리는 아예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우울하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친정에 들렀을 때 아빠 엄마에게 지나가는 말로 시어머니가 하는 말들을 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아빠가 핀잔을 주시는 겁니다. 김서방 같은 아들 뒀으면 그 정도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또 꽁해가지고 우리한테까지 말하는 거냐? 너도 참 속 좁다. 좀 더 살아보면 알 거야. 사랑 가지고 사라지나. 당장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사랑이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 정도면 시집살이 시키는 축에도 못 끼니 아무 불만 가지지 마라. 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나는 걸 겨우 참았네요. 이 세상 어디에도 제 편은 없었어요. 물론 워낙 어렵게 자라신 아빠와 엄마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남편이 좋은 직업과 돈 많이 버는 게 내 생각보다 크게 보일 수도 있겠다며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들 딸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면 한 번쯤은 마음문 열고 들어줄 수도 있지 않나요? 명색이 부모잖아요. 아이를 낳아보니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우리 엄마와 아빠도 결코 정상적인 부모는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요. 그러면서도 가슴 한켠엔 내가 조금만 더 크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물론 아이를 성공적으로 제가 데려간다는 전제는 기본이고요. 아이가 크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집에 늦게 오는 건 기본이고 외박을 할 때도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친정에 가는 건 아무 말 없이 보내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장려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앞에 제 글을 읽으셨다면 제가 친정을 자주 가지 않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통친정에 갈 생각이 없어 보이면 처가 좀 다녀오라면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선물 사라고 자기 카드까지 주면서 재촉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병신같이 그래도 조금은 나를 생각해주나?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네요. 다 꿍꿍이가 있었는 걸 몰랐던 거죠. 있어도 있는 것 같지도 않은 남편과 산지 3년이 돼갈 때쯤 제 인생의 가장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제게는 엄청난 기회가 온 거죠. 하루는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어떤 여자가 제 이름을 부르며 맞냐고 물어보길래 맞는데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핸드폰의 목소리가 그러는 겁니다. 남편에 관한 일이니 주위에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으라고요. 처음엔 누가 장난 전화를 건 줄 알고 지금 애랑 둘 뿐이긴 한데 무슨 일이시죠? 그리고 누구세요? 라며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되물었죠. 그 여자가 해준 이야기는 말 그대로 쇼킹 그 자체였습니다. 전화를 건 여자의 정체는 남편이 최근에 만나고 다니는 상간녀의 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수십 장의 사진들을 보내줬습니다. 그 속에는 남편과 어느 젊은 여자와의 사진들도 있었고 둘이 나눈 카톡 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웬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카톡방 대화 내용까지 들어있었어요. 그 여자 말은 이랬습니다. 자기 동생이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최근에 웬 유부남이랑 만나고 다니는 걸 언니인 그 여자가 발견을 했고 동생 남편 모르게 따로 불러서 다그쳐서 모든 걸 실토하게 만들었다는데 바로 그 유부남이 제 남편이었던 거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 둘이 만난 장소가 바로 단체 카톡방이었답니다. 바로 불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부남 유부녀만 초대받아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만나기도 하고 그게 좀 그런 사람들은 그저 채팅으로만 커플놀이는 하는 곳이었답니다. 당연히 실명이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오직 성별과 나이만 공개하는 게 규칙이라네요. 그 여자에게서 받은 단체 카톡방 대화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니 진짜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이들은 서로를 별명으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입에 담기도 망측한 별명들 뿐이었는데 뭐 무슨 불망망이, 조개여신, 정복공주 등등 세상에 이런 미친 인간들이 있나 싶었네요. 거기다 그곳의 사람들이 모두 결혼한 기혼자들이라는 게 더 큰 충격이죠. 남편이 언제부터 이런 곳에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 말로는 여자들 사이에서 꽤 유명하다고 하네요. 젠틀하고 돈 잘 쓰고 거기다 유머 감각까지 있는 남편이니까요. 거기선 말 그대로 남친 후보 1순위로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기 동생과 온라인상에서 커플 놀이를 하다 결국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은 것도 모자라 그 뒤로 수시로 만나 미래를 즐겼다고 해요.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그 미래 장소들 중에 바로 저희 집도 포함된다는 거였죠. 이게 말이 되나요? 버젓이 자기 아내와 자식이 사는 곳에 다른 여자를 끌어들여 그 짓을 하다니 말이에요. 아무튼 그 여자는 단호했습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현재 실명이나 개인정보가 파악된 사람들은 전부 다 소송할 거고 저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죠. 대신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나름의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신기하게도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 처하니까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더라고요. 일단 이혼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죠. 현재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아이도 뺏기지 않고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일단 한시름 났지만 그래도 유비무환 아니겠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바깥에 심부름을 부탁했고 또 다른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랬거든요. 대부분 제2의 핸드폰을 사용해 활동을 한다고요. 며칠을 뒤진 결과 남편 서류 가방 안쪽의 작은 주머니에서 처음 보는 기종의 핸드폰을 발견하긴 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뒤로는 다른 일하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남편의 핸드폰에만 쏟았죠. 설마 두 대의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다르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만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리라 마음먹고 있는데 결국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는데 성공했고 역시나 두 번째 핸드폰 역시 같은 비밀번호였습니다. 제가 쓰는 기종이 아니라 스샷은 못 찍고
남편이 잘 때 늦은 새벽에 알람 맞추고 일어나 닥치는 대로 제 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버렸네요. 그리고 그대로 변호사님한테 보내줬더니 자기도 이렇게까지 최악인 남편은 처음 봤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엔 수많은 여자들과 나눈 저질스러운 대화들과 만남 장소의 주소들, 그리고 심지어 서로의 은밀한 부위의 사진까지 교환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정말 역겹더라고요. 이제 준비는 끝났고 남편은 곧 다가올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미줄처럼 수많은 소송들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차갑고 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상처받을 이유가 없었죠. 곧 이혼할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제가 데려갈 수 있는 건 기본에다가 위자료도 변호사님이 이야기해준 액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새 출발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했거든요. 그러다 시가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날이 찾아왔고 전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시가에 도착하자마자 이거 해라 저거 씻어라 하면서 일만 시키는 시어머니한테 다가갔죠. 그리고 이혼할 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순간에 저를 벌레 보듯 쏘아보는데 정말 눈빛만으로도 아주 실컷 욕을 먹은 느낌이었어요. 절더러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는 시어머니와 저보고 정신 나갔냐며 소리치는 남편에게 일단 미리 작성해놓은 이혼 서류부터 던져버렸네요.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적은 쪽지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쓱 훑어본 남편은 코방귀를 뀌며 너 미쳤구나? 그냥 얘 놓고 몸만 가지고 꺼져주면 이혼해줄게.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생쇼를 하네 생쇼를.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변호사님이 직접 프린트해준 남편의 추악한 실체를 담은 서류 뭉치를 시어머니 앞에 던져줬죠. 한참 동안 서류들을 바라보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남편을 노려보시더군요. 전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너무 훌륭한 아드님이라 더 이상 제가 감당이 안 되네요. 좋으시겠어요, 어머님. 그렇게 눈에 가시 갔던 며느리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두 발 뻗고 주무세요. 그럼 다신 볼 일 없을 겁니다. 라고 하니 한마디도 못하시더군요.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정말 한여름에 얼음 잔뜩 넣은 시원한 사이다를 벌컥벌컥 들이킨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너 내가 요구한 조건대로 이혼 안 해줘도 상관없어. 이미 소송 준비 다 됐으니까 말이야. 그냥 너나 나나 변호사비 아까우니 미리 알려준 것뿐이야. 그리고 이게 끝일 거라 생각하지 마. 곧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질 테니까. 진짜 더럽게 놀았던데? 그동안 가면 쓰고 사느라 고생했어. 이제부터 네가 만난 여자들 남편들이 줄줄이 소송 걸 테니까 준비나 잘해둬. 이런 벌레를 보고 누구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남편이라니 어이가 없어서 라고 다시 한번 시어머니 속 한번 뒤집어준 뒤 전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은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지내면서 했습니다. 조만간 닥칠 엄청난 양의 소송이 두려웠는지 남편은 이혼 소송이라도 빨리 끝내려는 듯 얼마 후 제가 요구한 조건대로 이혼해주더라고요. 전 고가로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친정에서 지내면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회사 동료에게 들어보니 남편의 사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더라고요. 그 단체 톡방에 있었던 사람들 핸드폰까지 전부 압수당해 포렌식 검사까지 당했답니다. 그래서 전원 조사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대 배우자들은 전원 소송에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서로 물고 물리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남편이 있었다네요. 천벌을 받은 거죠. 문제는 이런 상황을 보고도 제가 이혼하는 것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부모님이었습니다. 더 이상 신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명절 때만 얼굴 비추기로 하고 여기 부산에서 새 출발을 한 거죠. 위자료 받은 걸로 전셋집 하나 얻고 나머지 돈으로는 조그마한 무인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베이비시터까지 구했고요. 다음 주에 면접이 3군데 잡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되지 않을까요? 무인 카페 운영과 더불어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면 고정 비용 감안해도 돈 모으며 충분히 우리 아이와 둘이서 살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그 단체 톡방에 있던 년놈들 싸그리 다 잡혀서 꼭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 배우자 놔두고 그 지랄들을 떠는 건지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말이에요. 세상이 어찌 되려는지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어요.
겉은 멀쩡해도 속이 엇빠진 사람들 투성이잖아요. 아무튼 저희 모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